검찰 수사 여전히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모펀드 핵심 인물 오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 수사라는 불씨가 살아있는 한 조국 장관 이슈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모펀드 투자사 웰스 C&T 채무 대표 1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실소유주 의혹을 사고 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괌에서 돌아와가지고 현장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실질 심사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구했던 최 모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장관님 피의사실 검토와 관련해서 공보심치 배정하는 가족 수사 받으시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분이 천안분한테 5억 원을 빌려서 사명으로 코링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장관님. 소환 일정 잡히신 거 있으신가요? 어제 가족 영장 청구됐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오촌 조카를 주범으로 볼 거냐, 특히 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을 도망의 한 근거로 볼 거냐, 그다음에 체포의 과정이 자발적 귀국이냐 아니면 뭐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배에 의해서 마지못해 들어온 거냐, 이런 등등이 이 주요한 심사 사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의 단초가 야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발이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에서 그렇게 영장의 청구와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그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이 수사가 수사권의 남용이라고는 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잉 수사이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의 여러 비례성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성의 원칙, 이런 것들 상당성의 원칙 같은 측면으로 볼 때 패스트트랙 수사하고는 확실히 다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장 청구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보고 영장이 그렇습니다. 기각될 거다, 발부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지난번 사모펀드 회사 사장 영장을 기각했던 명부장 판사가 검찰에서 오래 있다가 법원으로 옮겨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법원 출신 처음부터 법원에 있었던 분들이 영장을 기각하니까 영장 판사를 늘리면서 기어 들어왔던 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행태가 어떤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이 주범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썼으니까. 그렇다면 오촌 조카가. 자, 두 분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정 변호사, 지금 핵심은 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인가 하는 부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한 5가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그리고 또 그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또 배임 횡령, 나아가 하나가 미스터리, 있다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그 조모 씨 이외에 다른 홍구범에 대해서 영장이 쳐졌는데 그 부분이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던 사유가 뭐냐면은 이미 범죄를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 다른 주범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이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인 이번에 영장을 실질 심사를 받은 조현동 씨가 바로 몸통이 아니냐, 그런 의혹으로 지금 영장이 실질 심사가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처럼 했듯이 다른 참고인에 의해서, 다른 참고인 내지 공동 피의자에 의해서 실질적인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 영장이 청구된 이 사람이 실질적인 핵심 인물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유죄로 됐을 때의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대한데 기존의 어떤 그 전임 그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된 정황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관련되는 공범이 대부분 자백했고 그 자백의 핵심 인물로 이 조모 씨를 지목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나아가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그 다른 그 신문과 달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최초의 이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갔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그 법원에서 그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로 공직자윤리법이 있는지 없는지 미스테리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마디로 조모 씨는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왜 공직자윤리법이 들어갔죠? 그것은 그 조 씨 일가 중에 조국 후보자만이 사실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법무장관이 피해자이냐 아니면은 공범 내지 피의자냐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죄명이 바로 공직자윤리법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 언론에서는 이것이 영장기재범죄 사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공식적으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후속 보도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영장기재범죄 사실 나아가 공소장에 들어갈지 여부가 아마 그 조국 후보자의 이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죄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라가 지금 검찰과 법원의 입장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국 펀드 이른바 지금 그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횡령도 있고 배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원래 그 부분을 맨 처음에 검찰이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것인가 하는 부분에 가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최초에 이제 그 조국 후보자 가족들에서 10억 원 넘는 돈이 들어와서 결국 그것이 이제 특정 업체에 투자가 되는데 그 특정 업체에 투자될 때에 10억짜리 그 수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표를 이 투자했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어떤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것을 자금 세탁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세탁이 했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최종적인 지점을 찾으면은 이 사건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 돈의 흐름을 통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관련되는 공범인지가 밝혀질 수 있는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최진욱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어떤 수사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구분을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을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면서 뭔가 있을 것처럼 연결시키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오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은 이 회사에 들어간 돈을 횡령했다는 게 가장 커요. 근데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돈을 집어넣었던 조국 장관 가족들이 집어넣은 돈을 마음대로 뺏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촌 조카가 횡령으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예전에 5억을 빌려줬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5억을 빌려줬던 돈을 가지고 이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런 식의 회사를 설립하는 아예 기반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깊이 관여를 하고 있더라.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나 조국 장관의 그 부인이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오촌 조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들어진 회사의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조국 장관으로부터 나온 돈을 10억 얼마짜리 그 돈을 사채시장에서 이게 환전을 했더라. 이거 문제다 말했는데 맞아요. 문제 맞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부인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될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투자자들은 돈을 투자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어떤 식으로 환금하고 어떤 식으로 현금할지는 그 실제 운영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 운영했으면 그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그 사람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은 그거는 이쪽에 있는 그 돈을 집어넣은 사람하고 또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은 돈을 집어넣는 그 행위 주체의 성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실제 운영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서 한 것이었는지 이런 거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인데 아직까지는 조국 장관을 불러서 물어본 것도 없고 그 철을 불러서 소환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 다만 조카의 잘못에 대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궁금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당초에 보자고 했던 것이 그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별건서 얘기 나와요. 특수수사는 예. 결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특수수사는 어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그 수사의 어떤 그 기점을 삼아서 하지만 예. 계속 그 자금 흐름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결국 이 사건의 그 실체적인 몸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오천조카 조모 씨한테서 나왔던 돈이 특정 업체에 가고 그 특정 업체의 사장이 사채 시장에서 돈을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세탁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장관이 범죄자라고 얘기 특정한 적 절대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그 자금의 흐름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확인하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국 후보자가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대로 결대로 수사를 해보자는 것이죠. 예, 두 분 변호사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또 두 분께서 한 말씀 하겠다고 하셨는데 잠깐 여기에서 그러면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기자간담회 청문회에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한번 들어보죠. 사실 저는 그 경제나 경영에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시절에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뭐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지금 막 매우 후회 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 주식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 펀드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사모펀드가요. 들어갔을 이 뿐입니다. 사모펀드가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그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은 그 웰스 CNT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그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자,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에 했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박종희 의원. 이 사안은 간단합니다. 조국의 가족펀드에 조국과 부인과 자녀들이 10억 5천을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로등 전멸업체 그 웰스 CNT라는 데에 그게 돈이 들어가요. 예. 그 웰스 CNT에서 이번에 조국의 그 조카에게 10억 3천만 원을 한 장짜리 수표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동에 가서 비싼 수수료를 떼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웰스 CNT의 그 최모 대표가 이 조국 조카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돈의 행방이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 돈의 행방이 놀려지면 낙마한다. 누가 녹음한 거죠? 최 씨가. 그러니까 웰스 CNT의 대표가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해서 검찰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밝혀지겠죠. 그리고 지금 조국 그 후보자가 부인이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이 WFM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 코링크 P라고 조국 가족펀드가
그 투자한 회사에서 자문료를 200만 원씩 6개월을 받았어요.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영문도 모르는 돈을 어디 투자한지도 모르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결국은 조국의 그 조카가 이 사건을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조국 조카가 사채 시장에서 돈을 바꿔서 그 돈을 착복을 했는지 아니면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가 이제 밝혀지는데 좀 뒤가 구린 거는 은행에서 교환하지 않고 사채 시장에서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고 바꿨다는 것. 이게 이제 실체입니다. 제가 볼 때. 자, 정기랑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사모펀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좀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만약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투자를 좀 운용하게 개입을 한 정황이 좀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건 이제 조국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돈은 맡겨놨는데 믿고 부탁했던 조카가 그 부분을 횡령하고 결국은 피해를 봤다라는 쪽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했던 그 10억 3천, 소위 10억 3천 행방을 찾아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예단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은 아니 예를 들면 조국 가족 펀드, 소위 이른바 사모펀드로 조국 가족 펀드로 이렇게 일명 언론에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자 투자한 돈이 그러면 그대로 다시 사채 시장을 통해서 현금화돼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이것이 조국 후보자 쪽으로 왔다? 이걸 단정할 만한 지금 단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단지 그 돈이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촌 조카인 이 조모 씨가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쓴 건지 이것은 그것에 따른 벌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를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왜 그러면 오촌 조카 수사, 사모펀드 수사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후보자 조국 장관의 부인 이 관련 여부인데 저는 그 부분의 단서가 저는 증거인멸 혐의가 이번에 법원 지금 현재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저는 이 구속 사유로 이게 채택이 되느냐가 저는 핵심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증거인멸 혐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후보자 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지금 파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녹취록에서도 소위 이른바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히 제작에 만들어달라 또는 그 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관련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소위 자 이번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그런 류의 녹취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혐의가 만약에 법원에서 채택이 되면 저는 이것이 바로 오촌 조카가 수사의 이번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건 맞지만 결국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사실은 조국 장관 또는 조국 장관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증거인멸 혐의를 고리로 해서 조국 장관 부인의 소환 수사로 저는 연결되는 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떤 말씀? 제가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 조카가 물고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유명한 셰프입니다. 주방장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우리 조카에게 내가 물고기 2마리를 줄 테니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좀 주시오. 우리 식구들 먹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카가 알았어요 라고 해놓고는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인분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법적인 여러 가지 화학약품 같은 걸 막 집어넣어서 10명이 먹을 수 있는 10인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남들이 먹게 해요. 그리고서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쳐요. 아프고. 자, 이랬을 때 그 물고기 요리를 만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이게 바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타당하려면 정경심 교수가 그 조카에게 너 요리 잘하니까 내가 2마리 줄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10마리 먹는 것처럼 만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는 게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주장인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너 그 정경심 예를 들면 교수가 지금 저라고 했다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카하고 지금 뭐가 정확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옆에 남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남편 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 와이프가 왜 저렇게 2마리를 줘가지고 저렇게 10마리 만들어서 사회에 물을 이렇게 만듭니까? 당신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잘못했단 말이 나오려면 남편이 내가 이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10마리를 만들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렇게나 써서 해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는지 모르는지가 몰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 물고기를 아주 잘한 조카가 남들에게 배 아프게 만들어서 고기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라고 해서 그 내가 물고기 2마리 줬으니까 네 잘못이다라고 해서 저를 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연결고리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예. 그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요점인 거죠. 먹는 걸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는 좀 잘 됐는데 여전히 미스테리합니다. 한 말씀만 이제 짧게. 예. 그렇다면 왜 정경심 교수가 새벽에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통해서 해서 서울부터 207km 나대는 동양대까지 가서 컴퓨터를 몽땅 들고 왔을까요? 그러면 그 전에 며칠 전에 조국 후보자의 그때는 후보자였죠. 집에 가서 그분이 컴퓨터 전문가도 아닐 텐데 하드디스크 3개를 사가지고 왜 그걸 바꾸려고 했을까요? 국민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고 아마 뭐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이 아니고 조국과 3개의 하드디스크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마 거기에 실체적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 실체적 진실이 노 변호사님 같이 말씀하신 시나리오 1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도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한 90% 가까이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미스테리합니다. 예. 제가 만약에 그 처라고 한다면 그 당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증거인멸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전문가한테 맡기지 무슨 투자증권에 있는 직원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를 요즘에는 내가 정말로 뭔가 하드를 띄워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싶어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다 거의 대부분 다 도로 차단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어차피 다 뻔히 다 드러나는 것을 저는 그 상식대로 납득이 안 가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제 변호사가 계속해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 10억의 행방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정경심 교수의 그 컴퓨터 이야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조국 부부가 뭔가를 계속 이런 의혹을 부풀린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코링크뿐만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동양대에 관련되는 총장상을 비롯해서 이 따님의 이 관련되는 그 입학 관련되는 자료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 때문에 최 변이 앞서 이야기할 때 나는 조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수사를 해봐야 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정리를 했어. 그런데 다시 정경심을 끌고 들어오면서 증거인멸에 대한 문제를 또 끌고 들어오면 또다시 10억은 조국이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암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정치평론하는 거예요. 형사사건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여기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를 보고 있는 거고 나아가 법무부에서 한 점에 관여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앵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또다시 별건 수사로 또 다른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정치검찰이 그동안에 수많은 정치 사건들을 해오면서 별건 수사로 엮어서 그 피의자들을 다른 식으로 압박해서 결국은 이 고리를 걸어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역시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검찰 수사 또 하나 관심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언제 소환할까 하는 것인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본인은 현재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것을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오비락격이 될 것 같아서 유보했다라고 박상기 장관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최우선 과제로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 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의 점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란 이유로 간과했던 점들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인이 입원 치료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최수영 교수. 예. 지금 조국 장관 오늘 발언한 내용입니다. 자신은 일체 보고 받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수사한 검사들 헌법과 법령 위배하지 않는 한 아무런 불이익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피의사실 공표 제한하는 것은 따로 국회 절차 없이 네.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행령 뭐 일종의 훈령 같은 거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이렇게 만약에 소환해서 조사당한다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 썼느냐면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목욕물이라는 거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하죠. 바꿔야죠. 그런데 이 시점이 잘못되면 오히려 국민 신뢰까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제도 개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왜 지금이냐는 거죠. 사실 지난 3년간 이 정부 출범하면서 많은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수사 관행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실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왜 굳이 지금이어야 하느냐. 저는 지금이려면은 정말 검찰개혁 원한다면은 저는 자신과 가족 주변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거 해도 됩니다. 예. 이거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모든 게 마무리될 텐데 이거 이렇게 본인이 장관 임기 동안 하면 될 일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서두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민적인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본인 장관은 저렇게 검사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자기는 뭐 보장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론은 또 분열되고 승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또 의심을 제기하고 이렇다 보면은 나라는 계속 갈등의 소용돌이에 가게 되고 정치는 냉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려면 저는 이거 조금 더 연장해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점에 대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걸 원칙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을 좀 명심해야 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버린 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박정희 의원은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도 안 통한다. 추석을 세고 나서 그런지 재미난 속담들이 많이 나오네. 정기남 교수. 근데 그만큼 뭐 좀 전에 최수영 우리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살얼음판 같잖아요. 이게 지금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 자체가 그건 뭐냐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원칙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다수 동의하고 있죠. 또 그러나 더 나아가서 또 이게 이번 조국 장관 지금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조국 장관 일가 이 소위 수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60.2%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10사람 중에 6명 이상이 철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소한 오해라도 좀 국민적 불신을 낳을 수가 있는데 저는 피의사실 공표 원칙은 응당 공표는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도요. 형사소송법 126조에는 이미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처벌하는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이번에 어떤 공보준칙 개정을 통해서 감찰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 문제에서 조금은 앞서 우리 최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이 조국 장관 수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 착수를 해도 저는 뭐 큰 어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시기가 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일도 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비 일학. 예. 오비 일학인데 각 끈을 맺지 자기가 그 안 따먹었잖아요. 그게 오비 일학이고 그다음에 새가 날았는데 그렇지. 까마귀하고 배 얘기를 해주세요. 새가 날았는데 그 배가 안 새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까마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말 그대로 그 칼끝을 서로 겨누고 있다면 그리고 각각의 방패를 들고 각각의 창을 겨누고 있다면 이 시점이어야 이런 그 비사실 공표 금지 문제가 이제는 정착할 수 있다. 계속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공표했다고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 문제가 왜 지금 이걸 고쳐야 되냐 하면서 셀프 방어가 아니냐고 또 공격을 해요.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문제는 고치고 가자. 오비라 새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이면 오비락을 감수하고 이 문제는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의원. 우리 양문석 소장 제가 참 시각이 독특해서 아니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박근혜 국정농단 있을 때 계속 있던 일이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됩니까? 그게 오비락이고 뭐고 이름 말할 거 없고 지금 말이죠. 이 피의사실 공표는 이 형법학자들이나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개인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그런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사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고 공판 때까지 이런 것들이 모든 수사의 밀행성이라고 해서 비밀이 지켜진다면 나중에 그것이 장난칠 가능성이 있어요. 윤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알 권리가 더 먼저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던 것입니다. 왜 하필 조국 때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국과 맞서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과거에도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시간이 많았어요. 왜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지금 와서 정치검찰 비판을 합니까? 자, 그런데 최진정 변호사, 지금 이게 이제 국회 입법 거치지 않고 장관 직고도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로 할 수도 있습니까? 한다면요. 법무부 훈령으로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죠.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 시행을 언제 하느냐 하는데 내일이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썼듯이 이것을 저는 조국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국법의 1호 수혜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되지 않을까. 이것 자체가 이른바 이해충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여당 의원이 이른바 그 김영란법의 후속 조치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법원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했는 말도 원칙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011년 5월 29일 날 뭐라고 쓰셨냐. 피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불법이다. 불벌이다. 불벌이다. 또 2012년 12월 13일 그때 아마 대선 벌하지 때였던 것 않는다는 같은데요. 거죠. 예. 이정현 공보단장 피사실 공표 운운하며 선관위와 언론 맹공, 합법적 단속과 취재활동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파장을 알기에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그만하시기를 저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 한마디만 하요. 예,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학에 있어서 기본은 비사실 공표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비사실 공표 금지의 문제가 계속해서 정쟁의 중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사실에 있어서의 지금 같은 관행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든가. 그래서 우리가 공격받을 때는 왜 금지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우리가 공격할 때는 왜 저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지 않느냐. 이러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하나의 법률 조항으로 남겨둘 것이냐. 안 그러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비사실에 있어서의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잡아서 공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해 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들어와야 된다. 계속해서 정쟁의 수단으로서 불리하면 금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리하면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논쟁은 더 이상 이제는 좀 마무리하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잘못된 거 좀 고치자. 그리고 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자 하는 국민의 대다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는 거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지가 더 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돈하자.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말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양문석 이사장 언론학 박사시죠? 예. 네. 자, 오늘도 조국 장관 이슈 거의 또 특집으로 보내드리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게요. 이렇게 조국 장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그랬는데 가까스로 장관이 됐죠. 그런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3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봅니다.